안녕하십니까? 꿀탱크TV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강력한 메시지가 국제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00~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두고 1997년 외환 위기급 경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동시에 최근 발생한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과연 이 발언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2024년 국내 총생산 1조 7천억 달러의 2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연간 약 650조 원인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규모의 현금 유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현금 투자 대신 통화 스와프, 기술 협력, 공동 투자 프로젝트 등 한국 경제에 덜 부담스러운 형태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간 미국 이민 당국의 과도한 단속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한국인들이 연쇄적으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취업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등을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경제 안정성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대규모 현금 유출이 환율 급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계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영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들은 이미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현금 투자 요구는 이들의 글로벌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더욱 절박한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제외 한국인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미한인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 단체들도 본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주요 동맹국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 이번 한국의 대응이 향후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이미 미국의 유사한 요구에 대해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은 환영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 역시 동맹은 강요가 아닌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배 500억 달러의 현금이 일시에 유출되면 외환 시장에 치명적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800원에서 1,7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처럼 대규모 자금 유출은 통화 가치의 급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1달러당 1,350원 수준인 환율이 1,8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 급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환율이 30% 상승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00원 이상 오를 수 있고 빵, 라면, 식용유 등 기초식품 가격도 20-30%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한미 간 갈등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미 동맹의 약화를 노리며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외 한국인들의 안전과 권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8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과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사업가는 직원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한국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욕의 한 IT 스타트업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캐나다로의 이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한국은행 통계,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고서, 국제통화기금 분석 자료,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관련 문서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또한 무역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재미한인 커뮤니티의 현장 증언, 그리고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배경 설명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상황이 27년 전 그 위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되돌아보시죠.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1996년 말 330억 달러에서 1997년 말 39억 달러까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일시적 유출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고 결국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7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은 2.6%에서 7%를 넘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생각을 해보시죠. 삼지 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수출액 80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억 달러, 현대자동차가 약 3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10개를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 국민이 1인당 700만 원씩 미국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돈이 한 번에 미국으로 흘러나간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보다 더 큰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바 200억 달러 수준인데 3배 5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면 700억 달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것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월 수입액 500억 달러를 고려하면 겨우 한 달 반치 수입만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한 전직 경제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당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외 경제 관계에서의 균형이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의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다시 불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적어도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너희가 약속한 것 아니냐며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그 이면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더욱 강화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동맹국의 경제적 부담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미국의 정치적 역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필요가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외교적 성과를 통해 딜의 대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정작 이런 강압적 요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의 경제가 불안해지면 결국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삼성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월가의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며 강압적인 투자 요구는 오히려 양국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결국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에게도 손실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당시를 돌이켜보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절상을 강요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의 거품과 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때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집니다. 한편 한인 구금 사태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새벽에 집에서 끌려나와 수갑을 차고 구금되는 모습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H-1B 취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 비자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검토라는 명목으로 구금된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시애틀에서 구금된 한 IT 엔지니어는 새벽 5시에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더니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수갑을 채웠다며 미국에서 10년간 합법적으로 일해왔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구금된 한 연구원은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의 답변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성숙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라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당당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성장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고분고분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목소리는 미국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 관계라면 이런 성숙함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시간적 통찰을 더해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미 관계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완전한 종속 관계였고 1980, 90년대에는 점진적 자립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점점 더 거래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현재를 팍스 아메리카나의 황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미국은 더욱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굴탱크님, 미국의 이런 태도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익의 조화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역사적 사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나토에서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독립성을 인정했고 이는 오히려 서구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스포츠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에서 강한 팀과 약한 팀이 경기를 할 때 강한 팀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려 한다면 그 경기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게 됩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균형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상호 존중과 공정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이슈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300~500억 달러가 현금으로 유출된다면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기름값, 밀가루, 육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리터당 1,600원 수준인 휘발유 가격은 환율이 1,800원대로 오르면 2,0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kg당 3,000원인 밀가루는 4,000원에 육박할 것이고 한 달 식료품비가 50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7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 가계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연 3.5% 수준인 주택대출 금리가 6%까지 오르면 5억 원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월 이자가 현재 14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가정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계층은 20, 30대 신혼부부들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이미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금리 인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소득의 2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영끌족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인 구금 사태가 재발한다면 미국으로 사업 출장을 가거나 유학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입국 심사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이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자 기술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이 제약받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35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가 180억 달러, 화학제품이 120억 달러, 기계류가 100억 달러 순입니다. 만약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3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는 이런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기아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는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거부나 대립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금 투자 대신 통화 스와프,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통화 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필요시 서로의 통화를 빌려주는 협정으로 현금이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 협정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 180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기술과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 정책이 결합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LNG선 건조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기술력이 입증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은 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 간의 협력 확대, 민간 우주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의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국의 진단 기술과 백신 생산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3위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로 자리 잡았고 미국 제약 회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결합되면 차세대 AI 칩 개발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의 경제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을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미국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이미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채널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공급망 협력,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바이오 헬스 공동 연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투자보다는 이런 기술 기반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기술 협력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제3국 공동 진출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미국의 자본력을 결합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당국도 동맹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교적 압박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동맹은 강요가 아닌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지했고, 일본 외무상도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영국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특별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정신은 강요가 아닌 협력이라며 한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외교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한국이 중경욱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대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접근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다른 중경국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패권 도전,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 내 여론도 복잡합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경한 요구를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활용해 건설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 기술 협력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다변화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입장을 바꿔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규모,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미국의 기초 과학 역량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극단적 반미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굴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되 우리의 핵심 원칙과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런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는
국민의 단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야당도 건설적인 비판은 하되 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정쟁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업들은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70년간 이어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 복종이나 무조건적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가치, 그리고 균형 잡힌 이익 추구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의 국가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그런 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르는 것입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다시 불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적어도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너희가 약속한 것 아니냐며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그 이면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더욱 강화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동맹국의 경제적 부담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미국의 정치적 역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 지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필요가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정작 이런 강압적 요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의 경제가 불안해지면 결국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삼성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월가의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다며, 강압적인 투자 요구는 오히려 양국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결국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에게도 손실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한인 구금 사태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새벽에 집에서 끌려나와 수갑을 차고 구금되는 모습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H-1B 취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 비자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검토라는 명목으로 구금된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한 금융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의 답변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성숙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라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당당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성장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고분고분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목소리는 미국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 관계라면 이런 성숙함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시간적 통찰을 더해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미 관계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에는 완전한 종속 관계였고 1980-90년대에는 점진적 자립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점점 더 거래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굴탱크님, 미국의 이런 태도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익의 조화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역사적 사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나토에서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독립성을 인정했고 이는 오히려 서구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이슈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300, 500억 달러가 현금으로 유출된다면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기름값, 밀가루, 육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리터당 1,600원 수준인 휘발유 가격은 환율이 1,800원대로 오르면 2,0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kg당 3,000원인 밀가루는 4,000원에 육박할 것이고 한 달 식료품비가 50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7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연 3.5% 수준인 주택대출 금리가 6%까지 오르면 5억 원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월 이자가 현재 14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가정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인 구금 사태가 재발한다면 미국으로 사업 출장을 가거나 유학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입국 심사도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이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350억 달러, 자동차가 180억 달러, 화학제품이 12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만약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황이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3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계 악화는 이런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거부나 대립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금 투자 대신 통화 스와프,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통화 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필요시 서로의 통화를 빌려주는 협정으로 현금이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 협정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 180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기술과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 정책이 결합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LNG선 건조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의 경제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을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미국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이미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채널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공급망 협력,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바이오 헬스 공동 연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투자보다는 이런 기술 기반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기술 협력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제3국 공동 진출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미국의 자본력을 결합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당국도 동맹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교적 압박이 실질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동맹은 강요가 아닌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지했고, 일본 외무상도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외교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한국이 중경욱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대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접근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다른 중경국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패권 도전,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 내 여론도 복잡합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경한 요구를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활용해 건설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 기술 협력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다변화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입장을 바꿔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규모,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극단적 반미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굴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되 우리의 핵심 원칙과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런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는 국민의 단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야당도 건설적인 비판은 하되 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정쟁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기업들은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70년간 이어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 복종이나 무조건적 양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가치, 그리고 균형 잡힌 이익 추구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의 국가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